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죽이는 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공유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그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범인을 찾긴 했는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과 논쟁을 벌였고 다음에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일 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루카 매그노타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남자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살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했고 사체 중 일부는 캐나다의 보수당과 자유당 당사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도피 중에 결국 검거됐는데요. 자아도취형 살인자인 그는 언론의 조명을 즐기고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는 등 천인공노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으로 현재 복역 중입니다. 최근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길고양이를 죽이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이들이 드러나 수사 중입니다. 최초 채팅방을 개설한 건 미성년자로 추정이 되며 연령대도 30대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엔 직접 동물을 죽이는 영상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비밀방으로 전환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N번방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무슨 계기로 이런 채팅방을 만들었고 또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어른들이 그에 동조해서 영상을 공유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는 영혼을 파괴하는 종류의 호기심이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영혼은 결코 복구되지 않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편 시점, 오늘은 3256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끼리 함께 포장이사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겨울에 더 힘들긴 한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네요. 허지웅쇼 첫 방송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멀리서 열심히 지웅씨 응원하고 있는데 웅디도 저와 제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웅디 응원 받으면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건실한 청년들이신 것 같습니다. 3256님 그리고 또 친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생각만으로 또 내가 어떤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런 그 체감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 무엇보다 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3256님하고 친구들 다 나눠 가지시라고 선물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6056님 그 아프다는 대상포진이 와서 너무 힘든데 연차 없는 회사라서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신랑은 해외 파견을 나가 있고 저는 승진심사에서 떨어지고 요새 마음까지 참 힘든데 옹디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하죠. 뭐 이렇게 왜 연차가 없을까요? 법정 공휴일 빼고는 다 출근을 해야 되는 건가? 법정 공휴일도 혹시 안 쉬게 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마다 회사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법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6056님 참 이 대상포진이 아픈데 많이 아픈데 고생이 많으시고 하루빨리 좀 건강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분하고 또 같이 잘 쓰시라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587님 저는 현재 9살, 7살, 5살 다둥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넷째가 생겼습니다. 벌써 7주 차네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서로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웅디도 함께 축하해주세요. 이야 넷째 와 지금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넷째가 생기면은 주변에서 또 이렇게 걱정 어린 시선이나 또 이게 이제 본인들 안에 또 이제 덕담이라고 되게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아이도 이제 정작 본인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평소에 좀 평안하시고 좀 너그러우시고 마음이 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주신 선물이죠. 정말 그 아이들이 5587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잘 커서 의지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또 일단 우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또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많이 드리니까 좋네요. 이 세 분은 다 청취율 조사 허지웅 씨 말씀해 주시고요. 전시정 니편 시점에선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오늘 또 멀리서 보면 언뜻 원리를 찾아라 와겠습니다. 모자만 쓰시면 네네네. 그렇고 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귀 기념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괜찮고요. 경리에서 돌아온 새하얀 썬킴샘.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자발적인 자가격리로 3주 만에 자리하신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하.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어봐야 귀한 줄 안다고. 늘 화요일마다 만나던 우리 박 작가님 또 우리 또 허지웅 씨 못 만나니까 정말 그리웠어요. 진짜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몰라 맞습니다. 어떻게 네. 이제 지상파 방송에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사람을 참 이 아까 제 이게 게시판에 지나가긴 했는데 그 한 분이 문자로 지난번에 왜 우리 요 보는 라디오에다가 썬킴 교수님은 안 계시고 그 자리에다 이 썬킴 교수님 보내주신 사진을 띄워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진이 너무 옛날이라. 그렇죠. 너무 거기 그 대전 엑스포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친구 그래서 오늘 썬킴 교수님 보면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 두렵다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그 친구가 있어요. 이 내 몸 안에 있다니까. 숨어 있다니까요.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 숨어 있어 이 안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신나래님도 박광일 작가님과 썬킴 교수님 티키타카가 너무 그립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시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김현정님 썬킴 쌤의 빈자리가 느껴지질 않네요. 다음 주에도 박광일 작가님 혼자 가시겠습니까? 박광일 작가님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2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혼자 할 생각으로 왔는데 앞에서 썬킴 교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목이 메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와요. 목이 맨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 탄식이 나오다가 목에 걸려서. 우리 박 작가님도 네. 방송 오래 하시겠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자기 합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기 싫은 거예요. 인지부조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헤어진 게 아니야. 우리 오빠 아직도 있을 거야. 썬킴 필요 없어. 이런 자기 합리화 과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이분이 아직 그 감각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격리 기간 동안에 어디다 그냥 팔아먹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2주 동안 허지웅 쇼 다시 듣기만 여러 번 했어요. 정말. 그럼요. 거짓말. 진짜로? 정말? 그럼 지난번에 우리 역사코너에서 뭐 했게요?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전화 참여했지. 내가 전화 나왔잖아요. 맞다. 0802님 오늘 화요일에 남자 허남 김태양 오빠 컴백하심을 정말 환영합니다. 김태양이 누구야? 저 썬킴. 썬이잖아. 문은 아니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군요. 썬킴이군요. 너무 좋아요. 오늘 세 분의 완전체 방송 기대할게요. 이명님 팟캐스트 히스토리 월드가 너무 재밌어서 오늘 본방사수하러 고릴라 다운받았어요. 딸내미들 방학 동안인데 자유시간 주고 저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볼게요. 0486님 첫 문자 보내봅니다.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썬킴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어찌 그렇게 입담이 좋으신지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팬들이 많으세요. 정말 그 기대를 저희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어떻게 봐봐. 버벅 거리는 거 봤어요 지금? 버퍼링 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격리 기간에 감각을 잃었어. 일부러 생방송이라고 보여드리기 위한 거 이게 녹음 방송이면 이 부분 편집됐어 이거. 망했네요. 정민영님.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긴 오나요? 혹 제가 걸면 안 되나요? 이게 안 된대요. 어디다 거실 건데요? 그리고 진짜
안 되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표본 집단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잘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정희님 청취율 전화 오기만 해봐. 내가 막 허지웅 씨 얼마 자 전화 주세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최민식 씨 흉내를 이렇게 못 내요 이거. 어제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봐봐 안 들었어 딱 걸려서 어제 거의 15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어제 듣고 오늘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난다 이거. 아 뭐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의 사면 이야기 할 예정인데 이 주제 작가님이 정하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이런저런 정치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제 조선시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사면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현재 의미로 좀 파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그 역사 시간 통해서 쭉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만은 네. 조선시대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사면은 그래도 왕이 할 수 있는 거였겠죠? 그렇습니다. 왕의 그래서, 권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면은 왕이 하고자 하고 신하들은 막는 어허.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늘 신하들이 막았던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그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또 때 한편으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심을 수습하고 경사가 있을 때는 같이 즐겁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죄인 그러니까 뭐 사형죄인이라든지 유배를 간 죄인을 빼고는 이제 사면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사면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다음에 노인, 병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면의 우선의 어떤 대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면에서 이제 제외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람들을 사면시킬 때는 결국은 왕의 측근 또는 양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른바 언관들이 굉장한 반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왕은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언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에 있었던 관리들로서 임금에게 간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관리들을 언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쪽은 이제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언관. 예, 그래서 이제 언로를 담당하는 관리다라고 해서 이제 언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면은 맞지 않다. 근데 임금은 아니 뭐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측근에 대해서 뭐 뇌물죄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주 드물게는 세조 때 홍윤성 같은 경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사면을 시켜주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언관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맞는데 라고 해서 어떤 저항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그 사면과 더불어서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사면과 동시에 복권을 시켜주거든요. 그 복권의 의미 속에서 조금 정치적인 어떤 의식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2부에서 쭉 나눠보도록 하고요. 근데 그게 전 처음에 야사인 줄 알았어요. 뭐 조선시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왕들이 사면령을 내린 그 가운데서 세종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문종이 세자 때였죠. 그러니까 세자가 이제 그 적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단종이 되는 아들이 태어나자 너무 기쁜 나머지. 자 오늘부터 뭐 2급 이하의 모든 뭐 죄인들은 다 내가 대사면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촛대가 불이 딱 꺼지면서 확 넘어져 버렸다. 촛대가.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 등등등등. 근데 그 촛대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2급 이하의 모든 죄수 대사면령을 내리겠다. 세종이 얘기한 다음에 촛대가 불이 꺼지고 쓰러지고 바로 그 이튿날에 현덕왕후 죽고 또 단종 그렇게 되고. 이게 하늘이 반대했던 거구나. 그런가요?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하늘이 반대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세조 때 사면에 굉장히 독특한 사면이 있어요. 원각사의 사리가 분신을 했다. 늘어났다. 탑에. 그다음에 경복궁 뒤에 그 후원의 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알고 있었던 달디 단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내렸다. 그걸로 사면을 해요. 핑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세조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면령을 통해서 민심을 자식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신기한 이적과 더불어서 얘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아주 옛날 역사 스페셜을 좀 쭉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 오두심 씨가 했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마 나중에 그 작가님이 진행하셨을 때 혼자 나오셔가지고 소두심 씨 다음에 유인촌 씨 그다음 또 그 전 하여간 아닐까? 듣는데네. 그 전이에요. 그 전 네. 그러면 송 무슨 작가 송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그 단종 즉위할 때 네. 그때도 아주 대사면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하셨던. 아 네. 그게 그거예요. 예. 아까 세종 때면서. 세종 제가 말씀드린 건 단종 때, 즉위 단종 때. 때. 단종 시기 때 보통 그러면 임금이 새로 즉위할 때 이렇게 대사면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예, 사면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세자가 탄생을 그러니까 원자가 탄생을 하면은 또는 세자로 즉위를 저기 뭐죠? 세자가 되면은 또 이제 사면을 내리고 그다음에 왕이 아주 드물게는 결혼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왕의 결혼식 때 사면령을 내리죠. 왕이 한 번씩은 결혼식을 하지 않나요? 아 세자 때 이미 했으니까. 세자 때 이미 했는데 이제 아. 왕이 돼서 결혼을 하는 예를 들어 영조 같은 경우는 정순왕후를 받아들였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은 가례가 있으면은 또 대사면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도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과 부정의 영역에서 내리는데 문제는 이들 이제 일반적인 사면과 다르게 어떤 특정인을 사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래 사면이다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어떤 왕조가 새로 문을 열었을 때도 대사면. 그리고 황제가 새로 즉위했을 때도 대사면.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대사면이 많은 거 이게. 그래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특정 인물을 사면한 케이스를 몇 개 또 갖고 왔죠. 역적인 경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역적 있어요. 천인공노할 역적을 사면을 하겠다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사면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8.15 특별 사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죠. 2002년 개봉했던 영화고요. 설경구, 차승원, 송윤아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본격적인 감옥 복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 제목 뭐였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신라의 달밤, 2번 박하사탕, 3번 광복절 특사. 이거 여기에 힌트를 드린다는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전에 콜라가 있었죠. 8.15. 몰라요. 뭐 지금 없는 건데 뭐.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이 영화에 삽입된 노래였죠. 네네네. 네,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박광일 작가, 손kim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사면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너 히스토리 월드만 따로 편집을 해서 팟캐스트로 올리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kim 교수님도 복귀를 하신 기념으로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신병주 교수님께서 방금 문자 주셨네요. 뭐라고? 격리 축하드리고 지금 잘 듣고 계시다고. 격리를 축하한다고요? 네. 풀린 거. 격리 해제. 네. 지금 듣고 계시대요. 정말. 네. 교수님 보고 싶습니다. 신명준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네. 예, 사랑합니다. 어때요? 중국 얘기 아까 방금 우리 암살범을 사면했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오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얘기가 춘추 전국 시대 가운데서 춘추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옛날이네요. 옛날이죠. 그때 몇 살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예. 어렸죠. 예. 그렇죠. 예. 이 춘추 시대의 진나라라고 있어요. 거기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이 진이 아니라 무릎 꿇고 날 일자의 진나라. 이 진나라가 이제 조한 위로 나눠지면서 전국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요때 그 진나라에 4개의 큰 집안이 있었어요. 조씨, 한씨, 위씨, 지씨. 조한 위지. 조한 위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네 나라가 가운데서 이제 지시 가운데서 이제 지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제후였는데 내가 다 통일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 내 것으로 먹어야 되겠다. 진나라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씨가 지백이 이 나름대로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집안을 다 뭉개버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기 힘으로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한나라와 위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그 한나라의 그 집안 우두머리는 한강자였고 위나라는 아이고야 위환자였어요. 위환자. 지백 그다음에 조양자 이렇게 해서 예. 이름들이 참 옛날의 이름들이다. 네. 예. 그래서 이 지백이란 사람이 예. 이 위환자와 한강자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럼 남은 사람이 이제 이 조양자 한 명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대 1로 협동을 해서 조양자를 죽여버렸네. 반대예요. 반대. 네. 뭐가 반대야? 근데 머리가 방금 약간 하얘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 격리가 되어 있다 보면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한참 하고 있고 내가 굉장히 지금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양자가 힘을 키워가지고 지백을 없애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백이 쓰러져요.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지백의 그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그 가신이었던 예양이라고 있었거든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나는 분명히 우리 주인의 복수를 하겠다. 이제 그 조양자의 밑에 들어갔는데 약간 신분을 속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격분한 게 뭐냐면은 이 조양자란 인간이 자기의 그 주군이었던 지백의 해골을 꺼내가지고 술잔으로 쓰고 있는 거를. 아니 왜? 참나. 그래서 우리 지백님의 원한을 꼭 갚아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마침 그때 조양자의 화장실 청소 당번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양이 이 조양자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요. 그 당시 푸세식이니까 밑으로 들어간 거죠. 밑에 있다가 난 위로 찌르겠다. 근데 마침 그때 구름이 하나도 없었던 달밝은 밤이었어요. 밑에 돌을 들고 칼을 들고 있었는데 예양이 달빛이 비쳤네 단도에. 띵. 꼭 그 일을 볼 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밑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봐요. 그래서 조양자가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보고 번쩍하니까 보니까 밑에 자객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잡으라고. 그러니까 끄집어냈어요. 일단 끌고 갔죠. 어떻게 보면 국가원수 시도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끌려갔는데 이 조양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밑에 있는 부하 중엔 저렇게 용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객이. 이 예양이란 자객이.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하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나는 제 그 예양이라는 사람을 자객을 풀어주려고 한다. 밑에 있는 대신들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자객을 풀어주시려고 하냐. 너희들 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 사람이 있냐고 너희들 중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를 시해하려고 했지만 저 예양을 내가 사면시켜주겠다. 내 사람으로 쓰겠다도 아니고 그냥 사면을 시켜주겠다. 사면시켜서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풀림을 당하고 가고 있는데 이 예양이 뒤에 있던 한 대신 중에 한 명이 이런 말한 거예요. 이제 신분을 속이고 살아야 되는 건데 저 얼굴에 저 목소리 기억하는 사람 많을 건데 이 소리를 듣고 이 예양이 아차 싶어서 완전 내 신분을 이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외모와 목소리를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은 다 오치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목소리는 수출 먹어서 변형을 시켜버려요. 이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완전 아르센 리팽이네. 그러니까 사면을 받고 나가서 예양이요. 그렇지만 자기 목표는 자기의 그 주군이었던 지백의 원한을 갚는 거지 않습니까? 수소문 끝에 이 조양자가 아침 출근하는 길에 어떤 특정 다리를 걷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얼굴과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엎드려서 이제 조양자를 기다린 거지. 지나가는 순간 이 조양자가 타고 있던 말이 느낀 거예요. 낌새를. 똥 냄새가 났어. 똥 냄새가 났어. 똥 냄새가 났던 거야. 그게 지워지지가 않았던 거지. 사마천의 사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뻥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많지 뭐 거기.
사마씨 종신애가 몇 번이야. 어쨌든 간에 말이 낌새를 느낀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던 그 이제 보디가드들이 저 인간 이상하다고 엎드려 있는 인간. 딱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조향자가 사면을 시켜준 예양이 엎드리고 있었던 거지. 죽이려고. 그렇지. 또 한 거지 또. 시해를 하려고. 그게 사면에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 그렇지. 한 번 당연하지. 기회를 줬는데 한 번 사면했는데 두 번 사면은 없다. 그래서 너를 여기서 없애야 되니까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예양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 나도 살 생각은 없다. 단 한 가지 죽기 전에 부탁이 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벗어달라. 내가 당신 옷이라도 배워가지고 죽은 지백의 혼을 내가 달래드려야 되겠다. 불안한데 또 뭔가 이 말에 좀 반해가지고 또 사면 사마천이 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줘야겠다. 이 정도는 내가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조양자가 옷을 벗어서 예양한테 줘요. 그래서 예양은 이거라도 보시고 원한을 부숴서 죽은 하면서 옷을 칼로 확 베요. 근데 사마천이 쓴 얘기예요. 두 동강이 난 옷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뭘? 사마천의 사기에 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마씨 정신이가 몇 번이 있지. 그리고 며칠 후에 조양자도 죽어요. 이게 사마천 사기의 그 자객 열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잠깐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에 그걸 적으면서 그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사면을 그 사기의 그 자객 열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그 진시황을 시하려고 했던 형가 등등등등등등 그 사마천은 그 자객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객 한 사람이 어떤 권력자를 뭐 해할 수가 있다고 하면 자기 한 목숨 하나 바쳐가지고 그 여러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다. 나쁜 지도자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좋게 평가해서 내가 이 열전에 남긴다. 그래서 남긴다. 이거 흥미로운데. 아무튼 네. 여러분은 사마천의 성이 사시가 아니라 사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공손찬의 성은 공시예금. 정직하고 훌륭한 역사 코너 역사 속 사면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선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이제 예양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선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두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명은 그 두 사람 다 이제 고려 말 사람인데 한 명은 정몽주, 한 명은 정도전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 나오네요. 네, 그래서 예. 아마 이 정몽주, 정도전 하면은 아마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뭐 포은 정몽주, 그 다음에 단심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도전의 삼봉,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경국전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고려말 조선 초의 어떤 온건 사대부하고 이제 급진 사대부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개국을 해야 된다라고 나뉘어졌던 어떤 두 세력의 중심 인물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태종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잠깐 정몽주 그러네요. 네, 선주교에서 결국은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조영규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성계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성계를 제거하고 정몽주 정도전까지 귀향을 보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정몽주가 고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이방원이 조영규를 보내서 선주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역시 제거가 되면서 태종이 이제 실권을 잡게 되고 정종 뒤에 이제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는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네네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조선은 이 둘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오늘 사면과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뜻밖에도 언뜻 생각하면은 아니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태조의 친구였던 정도전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정도전은 조선시대 내내 역적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암송시열이 쓴 책에도 보면은 정도전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비난까지 해요. 네. 그런데 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어떤 유학자, 그러니까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이 신도비를 세워준 인물은 정몽주입니다. 이분은 길이 길어야 된다. 정몽주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의 극단적인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태종의 선택이었어요. 태종이 왕이 올라서 사실은 두 사람을 다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복권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복권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고려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으니 그 충절을 본받자. 이제 자긴 충절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개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절이 태세 필요한 전환이 거지. 이루어진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태세 전환이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조광조가 나중에 이제 조선의 훗날이네요. 도학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예. 자기 선생님이 김갱필인데 김갱필의 선생님이 길제고 길제. 그다음에 길제의 선생님이 정몽주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몽주는 한편으로 사면을 넘어서서 그 조선 성리학의 어떻게 보면은 시조처럼 받들어지게 되니까 그 맥을 쭉 이어왔던 살인파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볼 때는 정몽주는 탁월한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용인에 있는 정몽주의 무덤을 가서 보면은 왕릉인가? 그러니까 사전 조사 없이 가게 되면은 왕릉인가 굉장히 이상하다 정신데. 굉장히 규모가 큰 어떤 무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 개성에 있다가 고향인 영천으로 가는 길에 용인이 명당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나중에 후대에 무덤을 만든 사례인데 굉장히 무덤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몽주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았으면 이제 그 삼봉 정도전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정도전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시열이 비난을 했다는 얘기는 조선 후기까지 복권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복권이 됐나 자료를 쭉 보니까 뜻밖의 흥선대원군이 복권을 시킵니다.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도전을 복권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분이 경복궁을 중건하라 했어요. 예. 근데 경복궁을 중건하다 보니까 경복궁 이름을 누가 지었더라 보니까 정도전. 정도전이지. 근정전 이름을 누가 지었더라 해봤더니 정도전이지. 정도전. 서울의 모든 건 정도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의 마스터마인드. 그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다 제치고 경복궁 이름을 지었다는 이름으로 고종연간에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복권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전은 똑같이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동국여지지 같은 책이라든지 몇 사람의 책에 보면은 과천 고개 넘어 어디에 있어 이런 거예요. 그냥 길에다 버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적의 무덤이니까 누가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뜻밖의 이제 이게 정도전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누군가가 이제 지정을 해서 모 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우와. 그래서 발굴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선 초기 백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목이 없는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바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 때문에 그 발굴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무덤을 다시 지금의 평택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택으로 옮겨 놓고 한쪽에는 여기가 추정 정도전에 무덤이 있던 곳, 그다음에 옮긴 곳은 추정 정도전의 무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냥 추정이구나. 추정이죠. 왜냐하면 그건 확증을 할 수가 없죠. 야, 네, 그것도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전해지는 기록에 따라서 과천 건너 18리 쪽에 있다 정도 18리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무덤으로 확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전의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언뜻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방원이 태종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저러 했던 거 정치적인 선택들은 제가 그 이해가 가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네. 어쨌든 정도전은 사실상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을 이성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정도전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록 자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저 배불뚝이 인간이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끄집어내니까 불질러 가지고. 배불뚝인가 맞아요. 예, 저희 기록돼 있죠. 뭐 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예. 싹싹 빌었다는 버전이 있고.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그 실록에 예. 나와 있고 두 번째 버전은 죽기 전에 뭐 송화방에 술 한 잔 때문에 내가 25년 쌓아놓은 모든 업적이 다 날아가는구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그 혁명가가 죽으면 죽었지 마지막 순간에 그 울면서 손을 뭐 싹싹 빌었다? 이건 말이 안 그건 돼요. 약간 악의적으로 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무튼 제 궁금증은 그래서 조선을 사실상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그거를 다들 알고 있는데 정도전을 이런 식으로 역적으로 하고 정도전을 이름을 말도 못하게 볼드모트처럼 네네. 이런 식으로까지 격하를 시켜놓으면은 사실상 자기 스스로 이 조선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태조 때냐 태종 때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정몽주라는 인물은 이미 태조 때의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태종 때 오면 큰 역할을 끼치지 못하는데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태종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에게 맞섰는데 그 조선 후대 왕들은 전부 다 태종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결국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힘들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조선의 항맥이 나눠지게 되는데 정도전은 이른바 훈구 계열의 항맥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권력을 잡았던 이른바 이제 관료들은 전부 다 사림의 후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예. 이 일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은 단종과 연산군의 복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종은 왕으로서 복권이 된 걸 알고 있는데 네. 연산군, 광해군은 여전히 복권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군이잖아요. 기록 속에서 외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했던 인물이 숙종이거든요. 근데 숙종 때에 이와 같은 복권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단종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러니까 훈구사림의 대결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사육신, 생육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복권이 됐지만 이제 그 연산군 같은 경우는 살인파를 많이 죽여요. 물론 훈구도 많이 죽였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광해군 같은 경우는 현 집권 세력의 반대 세력이었던 북인의 옹립을 받아서 왕이 됐던 존재니까 결국은 후대의 어떤 정치적인 당파성이 복권에 이제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종과 연산군의 가장 큰 특징은 단종은 뭔가 나쁜 짓을 한 걸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냥 불쌍하게 죽기만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손으로서 좀 부담이 되지만 예. 단종 자체에 대한 민심은 이미 높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백산 산신이 된 존재다라고 해서 산신이 됐대요? 네, 영월에서는 태백산 산신이에요. 예, 그런 존재가 되어 있고 생육신, 사육신에 대해서는 곳곳에 전설들이 막 퍼져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러니까 숙종으로 볼 때는 단종을 복권시키는 거는 할아버지 세주한테 미안한 거 빼놓고는 사실 별게 없지.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연산군은 너무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을 복권시키기 위해서는 그 잘못 자체에 대한 것을 덮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예 시도조차 그걸 안 했구나.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숙종이 232년 만에 단종을 복권시키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들도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정도전이 됐던 정몽주가 됐던 단종이 됐던 또 실패했지만 연산군이 됐던 최고위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면의 본질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데 결국 정치적 목적이 한계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면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진정한 의미의 사면이 있기는 있었다. 어떤 1801년에 있었던 공노비 해방. 공노비 해방.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살았던 노비들. 그렇죠. 그 노비들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공을 바치는 것보다는 세금을 바치는 게 낫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있었던 노비라는 사람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줬던 순전연간의 공노비 해방이 진정한 의미의 사면과 복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저 오늘 우리 코너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요? 난 그 정도전 죽음 이후에 그 처우에 대해서 늘 좀 약간 의구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네. 그 이후의 왕들이 사실상 태종의 아들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이시백 씨가 없겠구나. 쓴 그 그린 조선왕조실록 그 만화가 있어요. 예. 맨 그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 그런 말이 나거든요. 흥성대왕군이 이제 그 정도전 사면 복권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복권을 예. 이제 하늘에서 먼저 죽은 정몽주가 축하해 술 한 잔 사. 그 장면이 딱 있어요. 500년 만에. 야, 우리 코너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사실은 그땐 동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코너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히스토리월드 역사 속 사면 이야기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썬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